이 땅은 팔지 않습니다. 2019년 여름 카자흐스탄 북부의 작은 마을. 한 영국 소녀의 할머니가 중국 사업가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한 금액은 50만 달러.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농경지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중국 측은 1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배로 올린 거예요.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놀라운 자료가 들려 있었죠. 이 땅 아래 2,500톤의 우라늄이 잠들어 있다는 지질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0년치 연료에 해당하는 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현이에요. 오늘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17세 영국 소녀 클레어 월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요. 한 소녀가 어떻게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돈보다 강한 무기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실제 한국의 자원 외교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제게 큰 힘을 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신뢰 기반의 외교,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클레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할머니 댁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입학을 한 달 앞둔 여름방학이었고 조부모님을 뵙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온 지 2주째였죠. 거실 테이블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국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맞은편에 나란히 앉으셨고 저는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50만 달러입니다. 이 지역 시세의 3배예요. 그의 러시아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이 땅은 팔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죠.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농사도 잘 안 되는 땅 아닙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제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땅은 언제나 화학 성분과 지질학적 데이터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이 땅은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명함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들이 나간 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상해. 저 사람들 이 땅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한 달 후 같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100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2배로 오른 가격이었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뭔가 있다고요. 할머니는 또다시 거절하셨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땅에 대해 지질 조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 번도 없어.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땅일 뿐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에 가기 전에 이 땅의 비밀을 꼭 밝혀내겠다고요. 어머니가 고고학자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땅 밑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일에 익숙했거든요. 카자흐스탄 국립지질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간단한 성분 분석이 가능한가요? 답장은 3일 후에 왔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둔 통장을 확인했죠. 충분했습니다. 2주 후 연구소 직원이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간단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제가 뭘 하는지 모르셨지만 저는 그냥 방학 프로젝트예요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10일 후에 나왔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라늄 함량이 일반 토양의 200배였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추가 정밀 조사 권장. 상업적 가치 가능성 있음. 저는 즉시 할아버지께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중얼거리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했던 거구나. 할머니도 옆에서 보고서를 보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호하셨어요. 그래도 안 팔아. 이건 우리 땅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 땅은 조부모님의 정체성이자 살아온 증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의 본능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 정도 함량이면 정밀 조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지질 조사에는 최소 5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저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전 세계 자원 개발 회사들의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혹시 소규모 토지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었어요. 동양인이긴 했지만 옷차림새가 달랐죠. 더 절제되고 정중해 보였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할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공사에서 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또렷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클레어 월든 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한태윤, 한국무역공사 자원개발팀.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카자흐스탄 지질연구소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의뢰한 토양 분석 결과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 땅에 관심을 가질까요? 한태윤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위성 지질 분석 자료예요. 당신네 토지를 포함한 반경 5km 지역의 데이터입니다.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어요. 컬러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밀집된 구역이 표시돼 있었거든요. 우리 땅이 정확히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에 약 2,500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당신네 토지에만 약 400톤이 있어요. 400톤. 저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년에 소비하는 우라늄이 약 20톤이거든요. 우리 땅만으로도 20년치였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땅을 사고 싶다는 건가요? 한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중국은 땅을 사려 했는데 한국은 파트너십이라니요? 한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24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하죠. 만약 당신네 가족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채굴권만 장기 임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하고요.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럼 우리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땅입니다. 영원히요. 우린 단지 손님으로서 자원을 빌려갈 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요. 중국은 소유하려 했지만 한국은 함께하려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한 거죠? 큰 기업도 많을 텐데요. 한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미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만약 이 땅까지 넘어가면 한국은 우라늄 공급망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네 가족을 설득할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태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네 할머니가 50만 달러를, 그 다음엔 100만 달러를 거절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신뢰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한태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예요. 한국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긴 회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중하셨고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확신했습니다. 이 자원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건 낭비라고요. 더구나 한국의 제안은 공정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땅은 그대로 우리 거예요. 다만 땅 밑에 잠든 걸 깨워서 세상에 쓰이게 하는 거죠.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판단을 믿을게, 클레어. 그로부터 3일 후 한태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질학자 2명과 법률 전문가 1명이 함께였죠. 거실 테이블은 순식간에 서류와 지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앉아 통역을 자처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러시아어만 하시고 한태윤 팀은 영어와 한국어를 썼거든요. 지질학자 중 1명이 3D 지층 모델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약 2억 년 전 형성된 화강암 지대예요. 우라늄 농축도가 매우 높죠.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배울 내용을 이미 실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질학자가 말을 이었어요. 정밀 조사에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시추 작업과 샘플 분석을 병행해야 하거든요.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유할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우라늄이 예상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태윤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조사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리스크는 전부 한국이 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계약은 리스크를 양측이 나누는 게 상식인데 한국은 모든 위험을 떠안겠다는 거였거든요. 법률 전문가가 계약서 초안을 꺼냈어요. 토지 소유권은 월든 가족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채굴권은 30년 임대이며 5년마다 갱신 협의를 진행해요. 수익 배분은 한국 60%, 월든 가족 40%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중단할 수 있나요? 한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라는 걸요. 중국이 100만 달러를 던지며 압박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태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지키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깜빡이셨어요. 형제요? 한태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우린 당신네 가족을 파트너로 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펜을 들으셨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태윤은 서명이 끝나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 신뢰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금 불안해 보이셨지만 할아버지는 한태윤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당신들을 믿겠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 두 가족 사이의 약속이었거든요. 한 주 후 시추팀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트럭 3대와 엔지니어 10명이었어요. 할머니 댁 뒤편 빈 땅에 캠프가 설치됐고 저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시추기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과학에 관심 많으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스퍼드에서 화학을 전공할 예정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랑 일할 수도 있겠네요. 2달이 지났을 때 한태윤이 중간 보고를 위해 다시 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우리 앞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토지에만 약 380톤의 우라늄이 확인됐어요. 순도도 높고 채굴 조건도 양호합니다.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태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국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억 2천만 달러 규모예요. 하지만 우린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우리 땅 밑에 1억 달러가 넘는 자원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태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예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 중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태윤은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클레어 양,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이에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자 이 프로젝트의 핵심 관계자니까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네가 결정해라. 옥스퍼드든 한국이든 우린 내 선택을 존중한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옥스퍼드는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뛰는 거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단 후회하지 마. 한태윤에게 답을 전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클레어. 한국은 이 아이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클레어, 이 땅은 네가 지켜야 해. 우리 대신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렇게 저는 영국 소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했고 저는 그 신뢰에 답하기로 결심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할머니 댁 뒤편 땅에 서 있었습니다. 시추 작업이 끝난 자리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한국-카자흐스탄 우라늄 공동 개발 프로젝트. 저는 그 표지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땅이 두 나라를 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거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였습니다. 2019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만 들고 입국장을 나섰거든요. 한태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클레어, 잘 왔어요. 이제부터 한국이 당신의 집입니다. 그는 차에 짐을 실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숙사에 짐 풀고 쉬세요. 내일부터 서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돼요. 저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곳이 제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기숙사는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고 책상과 침대,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잘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화면 너머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클레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제 선택이었고 책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학당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반 친구들은 대부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예요. 영국에서 왔어요.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친구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중국 학생이 다가왔어요. 클레어, 영국에서 왜 한국에 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부를 말할 순 없었죠. 어학당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영어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받침 발음은 늘 헷갈렸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은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2시간씩 복습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태윤이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철을 타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한태윤이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죠. 클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2년 안에 정밀 검증을 끝내고 채굴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상징이에요. 월든 가족의 대표이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다리죠. 우린 당신이 실무 경험을 쌓길 원해요. 한국무역공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인턴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예요. 한국은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제대로요. 2020년 봄, 저는 한국무역공사 자원개발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류 정리와 번역 업무였어요. 하지만 점차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카자흐스탄 현장팀과 화상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태윤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클레어, 자원 외교는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쌓는 거죠.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평생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말엔 카자흐스탄에 있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2번째 시추 작업이 끝났대요.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클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챙겨줘요. 2021년 겨울 드디어 결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2년간의 정밀 검증 끝에 우라늄 매장량이 최종 확정된 거예요. 할아버지 댁 토지에만 385톤,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총 2,480톤이었습니다. 한태윤이 저를 불렀어요. 클레어, 이제 본격적인 협약을 체결할 시간이에요. 이번엔 당신이 직접 서명해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월든 가족은 당신에게 대리권을 위임했어요. 이제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예요. 협약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장기 공급 계약, 연간 약 80톤씩 공급, 수익 배분 비율 유지. 모든 조건이 명확했어요.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형제를 버리지 않아요.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린 당신네 가족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클레어 월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17세 소녀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달이었죠. 서명이 끝나고 한태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요, 클레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우리 땅을 지켰고 동시에 세상에 쓰이게 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한국무역공사 자원개발팀의 막내였지만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선 핵심 인물이었어요. 매주 현장팀과 화상회의를 했고 월 단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한태윤은 제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어요. 클레어, 이번 달부터 현장 실사 업무도 맡아줘요. 당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장 가면 될까요? 그는 달력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5일간 카자흐스탄에 다녀오세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알마티를 거쳐 할머니 댁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어요.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 뒤편엔 대규모 채굴 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컨테이너 사무실과 숙소가 줄지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대형 트럭들이 샘플을 실어 날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클레어 씨, 잘 오셨어요.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드릴게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벽면엔 거대한 지질 지도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샘플 분석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개 지점에서 시추를 완료했어요. 우라늄 순도는 평균 0.38%로 예상보다 높습니다. 채굴 가능량은 최종적으로 약 2,480톤으로 확정됐고요. 저는 샘플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광석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라늄이군요. 책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네 땅에서 나온 겁니다.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클레어,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땅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뒤편 채굴 시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매일 트럭이 드나들어. 신기하지, 우리 땅이 저렇게 쓰이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거예요. 5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현장 상황은 양호합니다. 예정대로 2023년 초부터 본격 채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클레어.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실제 운송과 정제 과정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라늄을 한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요?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철도로 중국을 거쳐 부산항까지 운송합니다. 그 다음 경주에 있는 정제시설로 보내죠. 2023년 1월 첫 번째 우라늄 선적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현장에 다시 파견됐어요. 대형 컨테이너에 샘플이 실렸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자원부 차관이 연설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양국의 신뢰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 저는 단상 옆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태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클레어, 당신 덕분이에요. 영국 소녀가 한국의 자산을 지켰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중국 정부가 철도 운송비를 갑자기 2배로 인상했어요. 명분은 환경보호 비용이었지만 실제론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대안을 찾아야 해요. 중국 경유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경로는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도 리스크가 있었어요. 국제 정세는 늘 변하니까요. 결국 한국 정부는 해상 운송 경로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스피해를 거쳐 흑해로 그 다음 수에즈 운하를 통해 부산까지 오는 노선이었어요. 시간은 더 걸렸지만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형제를 돕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우린 우리만의 길을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해 말 총 120톤의 우라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경주 정제시설에서 처리돼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됐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우라늄 공급 다변화 성공. 에너지 안보 한층 강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라늄이 한국의 불을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클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2024년 초 한태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려고 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역할인가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알릴 시간이 왔어요. 당신이 얼굴이 돼줘야 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상징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렇게 저는 단순한 실무자에서 프로젝트의 얼굴이 됐습니다. 2024년 봄 한태윤이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5명 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는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모든 우라늄 운송은 스마트팜 협약으로 위장할 겁니다. 서류상으론 농업 기술 장비를 운송하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위장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습니다. 제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론 한마이너스 카자흐스탄 농업기술협력법인의 CEO였지만 실제론 우라늄 운송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어요. 명함에는 스마트팜 솔루션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농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밤엔 우라늄 선적 일정을 조율했어요.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형제를 돕는 일은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첫 위장 운송은 2024년 5월에 이뤄졌습니다. 서류상으론 자동관계 시스템 50톤이었지만 실제론 우라늄 30톤이었어요. 컨테이너는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을 통과했고 그 다음 해상으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운송 경로를 확인했어요. GPS 추적, 세관 서류, 보험 증명서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저는 유학생 신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화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주말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동기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클레어,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여. 무슨 일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턴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할 순 없었죠. 밤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벽엔 카자흐스탄 현장팀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해 여름 2번째 선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온실 자동화 장비 80톤으로 위장했어요. 실제론 우라늄 5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란 세관에서 컨테이너 검사를 요구한 겁니다. 저는 급히 한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를 피할 수 없을까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준비는 돼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 실제 농업 장비도 일부 섞여 있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의심할 게 없을 겁니다. 다행히 검사는 무사히 통과됐고 우라늄은 예정대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말 한국은 총 200톤의 우라늄을 확보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농업 협력 사업이었지만 실제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 자산이었어요.
한태윤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작지만 조용히 힘을 키우는 거죠.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저를 믿어준 거죠.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2025년 초 중국 국영기업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월든 가족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명분은 환경영향평가 미흡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죠. 카자흐스탄 자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씨, 중국 측이 당신네 프로젝트를 문제 삼고 있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한태윤에게 보고했어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한태윤은 침착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완벽해요. 모든 계약은 카자흐스탄 법을 따랐고 환경평가도 통과했어요. 중국이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힘이 세잖아요. 만약 카자흐스탄 정부가 압박에 굴복하면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우린 신뢰를 쌓아왔어요. 월든 가족과의 약속, 그게 우리 무기예요. 한 달 후 중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 한국과의 우라늄 계약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중국이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우린 한국을 선택했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원부 차관을 만나 말했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한국은 3년간 약속을 지켰어요. 중국은 돈을 던지지만 한국은 형제를 지킵니다. 차관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이해는 해요. 하지만 100억 달러는 큰 돈이에요.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져요. 하지만 신뢰는 평생 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채굴시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땅 하나가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답변이 왔어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유지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뢰가 돈을 이긴 거였어요. 2025년 봄,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직접적인 압박 대신 시장 교란 전략을 택한 거예요. 중국 국영기업이 국제 우라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가격은 30%나 폭락했어요. 한태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익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계약은 고정 가격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카자흐스탄 정부예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시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계약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내 다른 우라늄 광산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어요. 이번엔 한태윤과 함께였습니다. 자원부 장관을 만나 말했습니다. 장관님, 중국의 저가 공세는 일시적이에요. 시장을 장악하면 다시 가격을 올릴 겁니다. 장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당장 재정이 필요해요. 중국은 즉시 현금을 주지만 한국은 장기 계약이잖아요. 한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을 조정하겠습니다. 성급금을 2배로 올리고 분기별 정산을 월별로 바꾸죠. 카자흐스탄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드리게요. 장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형제를 버리지 않아요. 협상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밤새 재무 모델을 다시 짰어요. 성급금을 늘리면 한국 측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태윤은 서울 본사와 계속 통화했어요. 이사회를 설득할게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전략 투자니까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성급금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카자흐스탄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물류를 공격했어요. 카스피해 운송회사들의 압력을 넣어 한국행 화물의 운송비를 3배로 올린 겁니다. 저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경유 노선을 검토했지만 국제 제재 때문에 리스크가 컸어요. 결국 저는 터키 물류회사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한국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할게요. 터키 회사는 관심을 보였고 한 달 후 새로운 운송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5년 여름 제 회사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중국의 가격 덤핑과 물류 압박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직원들은 불안해했어요. 클레어 대표님,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에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회의실에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뢰를 파는 회사예요. 중국은 고객을 찾지만 우리는 형제를 찾습니다. 이 차이를 절대 잊지 마세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습니다. 스토리텔링.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니에요. 한 영국 소녀와 할머니의 땅 그리고 한국의 신뢰가 만든 기적이죠. 이 스토리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선택할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국제에너지 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저는 17세의 할머니 댁 땅에서 우라늄을 발견했어요. 중국은 1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제시했죠. 저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원시장은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속 가능성과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한국은 작지만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기업들이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클레어 대표님, 우리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터키, 카자흐스탄, 심지어 유럽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신뢰를 파는 기업이 돈을 파는 기업을 이긴다는 걸요. 한태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클레어, 대단해요. 이제 우리가 역전할 차례예요. 그해 가을 제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가격은 정상화됐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문의했고 일본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신뢰가 돈을 이겼어요. 2025년 10월 서울에서 한국 마이너스 카자흐스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태윤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클레어, 이번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공식화할 시간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포럼 당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은 각국 대표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클레어 월든 씨입니다. 한마이너스 카자흐스탄 자원 협력의 상징이자 신뢰 외교의 산증인이십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게 쏟아졌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월든입니다. 6년 전 저는 17세 영국 소녀였어요. 방학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저는 중국 사업가들이 우리 땅을 사려는 걸 봤습니다. 100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화면에 할머니 댁 사진이 떴습니다. 작은 농가였지만 뒤편엔 채굴 시설이 보였어요. 이 작은 땅에서 6년간 총 400톤의 우라늄이 채굴됐습니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 20년치 연료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신뢰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돈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약속을 제시했어요. 저는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 가격 폭락, 물류 차단까지.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줬어요. 장학금, 일자리, 그리고 신뢰예요. 저는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영국 소녀가 아니에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다리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클레어 씨, 당신은 양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협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향후 20년간 총 50억 달러 규모의 자원 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의 중심엔 클레어 월든 씨가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억 달러는 상상도 못한 규모였거든요. 한태윤이 단상으로 올라와 서류를 건넸어요. 클레어, 이건 당신 덕분이에요. 한 소녀의 선택이 두 나라를 바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협약서에는 우라늄뿐 아니라 희토류, 농업, 인프라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클레어 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고객을 찾지만 한국은 형제를 찾아요. 저는 고객이 아니라 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약속을 지켜요.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게 이유예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한태윤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윤님, 6년 전 할머니 댁에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때 당신은 17세 소녀였어요.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을 만났으니까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클레어. 한국이 운이 좋았어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50억 달러 협약이 체결됐어요. 우리 땅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클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20년간 이 협약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땅이 두 나라를 영원히 이을 겁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신뢰 외교로 50억 달러 협약 성사 17세. 영국 소녀 두 나라 있는 달이 되다. 중국 견제 속 한국,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저는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이야기였죠. 작은 땅 하나가 세계의 균형을 지켰고 한 소녀의 선택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2026년 봄 한태윤이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극비 회동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당신 덕분에 한국은 에너지 자립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6년간 카자흐스탄에서 들여온 우라늄은 총 420톤입니다. 이 중 380톤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사용됐고 나머지 40톤은 전략 비축분으로 보관 중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이 40톤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소 안전망이에요. 만약 수입이 중단돼도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는 양이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 비축분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NPT 체약국으로서 모든 우라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요. 이는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클레어 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할머니 땅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라는 걸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 주변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한 이유예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평화를 선택했어요. 대통령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클레어 씨, 이건 비공식 훈장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순 없지만 한국 정부는 당신의 공헌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상자를 열자 금빛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뢰로 평화를 잇다 2026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대통령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에요, 클레어. 회동이 끝나고 한태윤과 함께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제 당신은 한국 현대사의 일부예요. 누구도 모르는 숨은 영웅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달이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달이요. 진짜 영웅은 신뢰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이 다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우리 땅을 지켰고 동시에 세상에 쓰이게 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한국무역공사 자원개발팀의 막내였지만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선 핵심 인물이었어요. 매주 현장팀과 화상회의를 했고 월 단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한태윤은 제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어요. 클레어, 이번 달부터 현장 실사 업무도 맡아줘요. 당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장 가면 될까요? 그는 달력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5일간 카자흐스탄에 다녀오세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알마티를 거쳐 할머니 댁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어요.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 뒤편엔 대규모 채굴 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컨테이너 사무실과 숙소가 줄지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대형 트럭들이 샘플을 실어 날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클레어 씨, 잘 오셨어요.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드릴게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벽면엔 거대한 지질 지도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샘플 분석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개 지점에서 시추를 완료했어요. 우라늄 순도는 평균 0.38%로 예상보다 높습니다. 채굴 가능량은 최종적으로 약 2,480톤으로 확정됐고요. 저는 샘플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광석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라늄이군요. 책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네 땅에서 나온 겁니다.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클레어,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땅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뒤편 채굴 시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매일 트럭이 드나들어. 신기하지, 우리 땅이 저렇게 쓰이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거예요. 5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현장 상황은 양호합니다. 예정대로 2023년 초부터 본격 채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클레어.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실제 운송과 정제 과정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라늄을 한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요?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철도로 중국을 거쳐 부산항까지 운송합니다. 그 다음 경주에 있는 정제시설로 보내죠. 2023년 1월 첫 번째 우라늄 선적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현장에 다시 파견됐어요. 대형 컨테이너에 샘플이 실렸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자원부 차관이 연설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양국의 신뢰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 저는 단상 옆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태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클레어, 당신 덕분이에요. 영국 소녀가 한국의 자산을 지켰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중국 정부가 철도 운송비를 갑자기 2배로 인상했어요. 명분은 환경보호 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대안을 찾아야 해요. 중국 경유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경로는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도 리스크가 있었어요. 국제 정세는 늘 변하니까요. 결국 한국 정부는 해상 운송 경로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스피해를 거쳐 흑해로 그 다음 수에즈 운하를 통해 부산까지 오는 노선이었어요. 시간은 더 걸렸지만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형제를 돕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우린 우리만의 길을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해 말 총 120톤의 우라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경주 정제시설에서 처리돼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됐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우라늄 공급 다변화 성공. 에너지 안보 한층 강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라늄이 한국의 불을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클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2024년 초 한태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려고 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역할인가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알릴 시간이 왔어요. 당신이 얼굴이 돼줘야 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상징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렇게 저는 단순한 실무자에서 프로젝트의 얼굴이 됐습니다. 2024년 봄 한태윤이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5명 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는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모든 우라늄 운송은 스마트팜 협약으로 위장할 겁니다. 서류상으론 농업 기술 장비를 운송하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위장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습니다. 제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론 한마이너스 카자흐스탄 농업기술협력법인의 CEO였지만 실제로는 우라늄 운송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어요. 명함에는 스마트팜 솔루션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농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밤엔 우라늄 선적 일정을 조율했어요.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형제를 돕는 일은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첫 위장 운송은 2024년 5월에 이뤄졌습니다. 서류상으론 자동관계 시스템 50톤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라늄 30톤이었어요. 컨테이너는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을 통과했고 그 다음 해상으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운송 경로를 확인했어요. GPS 추적, 세관 서류, 보험 증명서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저는 유학생 신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화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주말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동기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클레어,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여. 무슨 일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턴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할 순 없었죠. 밤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벽엔 카자흐스탄 현장팀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해 여름 2번째 선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온실 자동화 장비 80톤으로 위장했어요. 실제로는 우라늄 5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란 세관에서 컨테이너 검사를 요구한 겁니다. 저는 급히 한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를 피할 수 없을까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준비는 돼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 실제 농업 장비도 일부 섞여 있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의심할 게 없을 겁니다. 다행히 검사는 무사히 통과됐고 우라늄은 예정대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말 한국은 총 200톤의 우라늄을 확보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농업협력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 자산이었어요. 한태윤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작지만 조용히 힘을 키우는 거죠.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저를 믿어준 거죠.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2025년 초 중국 국영기업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월든 가족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명분은 환경영향평가 미흡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죠. 카자흐스탄 자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씨, 중국 측이 당신네 프로젝트를 문제 삼고 있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한태윤에게 보고했어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한태윤은 침착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완벽해요. 모든 계약은 카자흐스탄 법을 따랐고 환경평가도 통과했어요. 중국이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힘이 세잖아요. 만약 카자흐스탄 정부가 압박에 굴복하면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우린 신뢰를 쌓아왔어요. 월든 가족과의 약속, 그게 우리 무기예요. 한 달 후 중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 한국과의 우라늄 계약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중국이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우린 한국을 선택했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원부 차관을 만나 말했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한국은 3년간 약속을 지켰어요. 중국은 돈을 던지지만 한국은 형제를 지킵니다. 차관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이해는 해요. 하지만 100억 달러는 큰 돈이에요.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져요. 하지만 신뢰는 평생 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채굴시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땅 하나가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답변이 왔어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유지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뢰가 돈을 이긴 거였어요. 2025년 봄,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직접적인 압박 대신 시장 교란 전략을 택한 거예요. 중국 국영기업이 국제 우라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가격은 30%나 폭락했어요. 한태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익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계약은 고정 가격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카자흐스탄 정부예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시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계약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내 다른 우라늄 광산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어요. 이번엔 한태윤과 함께였습니다. 자원부 장관을 만나 말했습니다. 장관님, 중국의 저가 공세는 일시적이에요. 시장을 장악하면 다시 가격을 올릴 겁니다. 장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당장 재정이 필요해요. 중국은 즉시 현금을 주지만 한국은 장기 계약이잖아요. 한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을 조정하겠습니다. 성급금을 2배로 올리고 분기별 정산을 월별로 바꾸죠. 카자흐스탄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드리게요. 장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형제를 버리지 않아요. 협상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밤새 재무 모델을 다시 짰어요. 성급금을 늘리면 한국 측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태윤은 서울 본사와 계속 통화했어요. 이사회를 설득할게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전략 투자니까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성급금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카자흐스탄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물류를 공격했어요. 카스피해 운송회사들의 압력을 넣어 한국행 화물의 운송비를 3배로 올린 겁니다. 저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경유 노선을 검토했지만 국제 제재 때문에 리스크가 컸어요. 결국 저는 터키 물류회사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한국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할게요. 터키 회사는 관심을 보였고 한 달 후 새로운 운송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5년 여름 제 회사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중국의 가격 덤핑과 물류 압박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직원들은 불안해했어요. 클레어 대표님,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에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회의실에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뢰를 파는 회사예요. 중국은 고객을 찾지만 우리는 형제를 찾습니다. 이 차이를 절대 잊지 마세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습니다. 스토리텔링.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니에요. 한 영국 소녀와 할머니의 땅 그리고 한국의 신뢰가 만든 기적이죠. 이 스토리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선택할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국제에너지 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저는 17세의 할머니 댁 땅에서 우라늄을 발견했어요. 중국은 1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제시했죠. 저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원시장은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속 가능성과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한국은 작지만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기업들이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클레어 대표님, 우리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터키, 카자흐스탄, 심지어 유럽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신뢰를 파는 기업이 돈을 파는 기업을 이긴다는 걸요. 한태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클레어, 대단해요. 이제 우리가 역전할 차례예요. 그해 가을 제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가격은 정상화됐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문의했고 일본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신뢰가 돈을 이겼어요. 2025년 10월 서울에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태윤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클레어, 이번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공식화할 시간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포럼 당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은 각국 대표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클레어 월든 씨입니다. 카자흐스탄 자원 협력의 상징이자 신뢰 외교의 산증인이십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게 쏟아졌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월든입니다. 6년 전 저는 17세 영국 소녀였어요. 방학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저는 중국 사업가들이 우리 땅을 사려는 걸 봤습니다. 100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화면에 할머니 댁 사진이 떴습니다. 작은 농가였지만 뒤편엔 채굴 시설이 보였어요. 이 작은 땅에서 6년간 총 400톤의 우라늄이 채굴됐습니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 20년치 연료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신뢰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돈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약속을 제시했어요. 저는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 가격 폭락, 물류 차단까지.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줬어요. 장학금, 일자리, 그리고 신뢰예요. 저는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영국 소녀가 아니에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다리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클레어 씨, 당신은 양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협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향후 20년간 총 50억 달러 규모의 자원 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의 중심엔 클레어 월든 씨가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억 달러는 상상도 못한 규모였거든요. 한태윤이 단상으로 올라와 서류를 건넸어요. 클레어, 이건 당신 덕분이에요. 한 소녀의 선택이 두 나라를 바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협약서에는 우라늄뿐 아니라 희토류, 농업, 인프라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클레어 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고객을 찾지만 한국은 형제를 찾아요. 저는 고객이 아니라 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약속을 지켜요.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게 이유예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한태윤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윤님, 6년 전 할머니 댁에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때 당신은 17세 소녀였어요.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을 만났으니까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클레어. 한국이 운이 좋았어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50억 달러 협약이 체결됐어요. 우리 땅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클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20년간 이 협약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땅이 두 나라를 영원히 이을 겁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신뢰 외교로 50억 달러 협약 성사 17세. 영국 소녀 두 나라 있는 달이 되다. 중국 견제 속 한국,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저는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이야기였죠. 작은 땅 하나가 세계의 균형을 지켰고 한 소녀의 선택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2026년 봄 한태윤이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극비 회동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당신 덕분에 한국은 에너지 자립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6년간 카자흐스탄에서 들여온 우라늄은 총 420톤입니다. 이 중 380톤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사용됐고 나머지 40톤은 전략 비축분으로 보관 중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이 40톤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소 안전망이에요. 만약 수입이 중단돼도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는 양이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 비축분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NPT 체약국으로서 모든 우라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요. 이는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클레어 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할머니 땅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라는 걸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 주변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한 이유예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평화를 선택했어요. 대통령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클레어 씨, 이건 비공식 훈장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순 없지만 한국 정부는 당신의 공헌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상자를 열자 금빛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뢰로 평화를 잇다 2026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대통령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에요, 클레어. 회동이 끝나고 한태윤과 함께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제 당신은 한국 현대사의 일부예요. 누구도 모르는 숨은 영웅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달이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달이요. 진짜 영웅은 신뢰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이 다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7세 소녀였던 저는 이제 24세 여성이 됐고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됐죠.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룬 일들을 축하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그 땅을 지킨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어. 네가 그 기억을 세상에 쓰이게 했구나. 2026년 여름 저는 카자흐스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 뒤편 채굴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트럭들이 우라늄을 실어 날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클레어 대표님, 이번 달 생산량은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6년 전 할머니의 거절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잘한 선택이었구나.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중국에 팔았다면 이 모든 건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땅은 팔아도 기억은 팔 수 없어. 그 기억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어. 마지막 날 저는 채굴시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표지판이 보였어요. 한마이너스 카자흐스탄 우라늄 공동개발 프로젝트 2020부터 2046. 26년간의 여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땅 하나가 세계를 바꿨구나. 중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두 나라의 신뢰를 증명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형제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한국은 돈 대신 신뢰를 선택했고 저는 그 신뢰에 답했습니다. 6년간의 여정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세상은 돈보다 신뢰로 움직인다는 것,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조용히 쌓인다는 것을요. 한 영국 소녀가 한국을 에너지 자립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저 달이었을 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태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클레어, 수고했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돼요. 앞으로 20년간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가야 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땅 하나가 만든 기적은 계속될 거였어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작은 땅 하나, 한 소녀의 선택, 그리고 신뢰를 선택한 나라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돈 대신 약속을 선택했고 그 약속은 20년을 이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둥이 혜인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요. 출퇴근길,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신뢰 기반의 자원 외교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